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484화 어제 뭐 봐서 52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어제 뭐 봤어가 52번째 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도 했네요. 그간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그만해야겠다. 이걸 안 땄어. 아, 이런. 뭐야 이 또라이. 아. 이 또라이 형제들.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최근에 극장판 애니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게 블루 자이언트라고 하는 재즈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로도 있는데 이거 만화의 일부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 같고 만화는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 때문에 재즈에 빠진 다이라고 하는 고딩이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내내 시절 이제 막 재즈를 연습하다가 도쿄로 상경해가지고 자스라고 하는 뭐 재즈 트리오를 만들어서 활약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앞에 고교 시절 내내 연습하는 장면 다 자르고 그냥 도쿄 시절부터 다 넣었더라고요. 네, 왜냐면 앞에 있는 게 그걸 다 넣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부진해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잘라도 뭐 어색한 부분은 없었고 뭐 요게 어디선가? 이거를 재즈계 슬램덩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서 좀 봤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이게 트리오면은 이제 피아노가 있고 색소폰이 있고 드럼이 있거든요. 근데 네. 주인공은 아닌데 드럼을 치는 타마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요거 전혀 모르다가 드럼에 입문한 6개월 만에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되게 피나게 연습을 하거든요.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드럼 연습하고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엄청 구박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막 혼자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솔로 연주를 한번 할 때까지 그 실력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일치월장하는 게 약간 강백호를 떠오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왼손은 거드나요? 왼손 거두면 안 돼 드럼은. 그렇지. 왼손 오손 다 써야 돼. 그럼 안 돼. 리프레시. 그리고 이게 음악 애니이긴 한데 굉장히 열혈 느낌이 강해요. 이게 중간에 다이라고 한 친구가 이제 막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고 피아니스트는 약간 천재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 나는 재능 없는 새끼들이랑은 일 안 해.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결국 같이 하고 있구만. 그런데 같이 해. 왜냐면 다이가 재능이 있거든. 이거 뭐 포스터 보니까 이것이 재즈다. 그렇지. 보면은 재즈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중간에 다이가 이 솔로라고 하는 부분, 이게 혼자서 이제 색소폰을 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혼자 너무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난 사실 잘 몰랐나 봐 나도. 그래서 원래 몰라. 뭐 아는 게 있다고. 아니 그래서 뭐. 그 피아니스트가 중간에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구간을 정해서 서로 연주를 해서 합을 맞추기란 구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지. 그거 막 튀어나가면 그게 연주가 되냐고는 다시 잡음이지 못 돌아오지 노이즈라고. 하긴.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둘의 성향 되게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도 다른데 트리오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서로 친분을 쌓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요 피아니스트가 이제 막 재능 없는 애들은 되게 개무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나중에는 드럼 치는 친구한테도 인정해주고 되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요? 재즈가 뭐예요? 하여튼 막 하는 거 그냥 즉흥 연주하고. 네. 여기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 따르면 일본이 그러니까 세계 2위의 재즈 강국인데 여기에서 하는 애들이 다 고민하거든요. 재즈가 죽어가고 있어 하면서 나이 든 사람만 듣고 있고 젊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만화를 읽으면서는 그 음악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전혀? 뭐 그럼 잘못된 만화 아니에요? 조금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 상상만 하지만 하겠지. 그걸 구현한 게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뭐 대충은 느꼈지만 뭐라는 그걸 거야, 이씨. 실제로 들으니까 좋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잖아. 여기서 뭐 다이가 뭐 솔로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피아니스트가 뭐 혼자 솔로 연주를 하는데 우와 대단해 콱 하는데 이제 만화로도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음악 감독이 그 우에하라 히로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이걸 감독을 맡았거든요. 뭐 그래미상도 받았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 한편에 뭐 콘서트 공연을 본 느낌?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실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최근에 발레리나 올라왔을 때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비닐 하우스라는 영화인데 네.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이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장르가 어떤 쪽이에요? 장르는 뭐라 그래야 되지? 스릴러.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김서영 씨가 주연이고 이게 그거구나.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간병인으로 어느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이 김서영이라는 사람이 그냥 간병인 하는 이야기만 쭉 그냥 이어져서 뭔가 그냥 뭐 인간극장이라던가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스릴러가 돼. 네. 뭔가 잘 하려고 할수록 뭔가 꼬여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약간 되게 소심한 성격이고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막 때려. 그래가지고 상담하는 데도 막 찾아가 이렇게 그룹으로 상담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간병하고 있는 집에 노부부가 사는데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심하게 오신 분이고 할아버지는 또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어렵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곧 아들이 출소를 하잖아. 그 아들과 같이 사는 게 얘의 목표야. 곧 달성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 순간 그 치매 할머니가 갑자기 그 목욕탕에서 목욕시키는데 난동을 피우다가 죽어요. 사고사지.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119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나는 아들하고 못 살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폐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숨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차츰차츰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치매고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고 시각장애인인데 이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조금씩 절망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초기 치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당신도 아내처럼 또 올 수 있다라고 친구인 의사한테 또 그런 어떤 진단을 받아. 그래서 완전 약간 절망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집에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거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감출 수 있어. 왜? 안 보이잖아. 그리고 치매이기 때문에 평소에 말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맨날 사고만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인연이 나 죽이려고 그래 맨날 이러기나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타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점 더 수렁에 빠진다라는 느낌을 계속 자아내는 그런 스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중점을 둔 게 딱 그거야. 치매 환자 벌써 이제 2명이 나왔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올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자기도 그 아내처럼 되고 그러면은 아마 간병인 1명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정신 뭐 치료 모임에서 만난 한 여자가 있는데 뭐 경계선 지능 장애라고 하죠. 경계성 지능 장애. 경계선인가? 아니, 경계선 지능 장애가 뭐냐면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적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도 뭐하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 김서영한테 자꾸 이제 엉겨 붙는 거야. 조금 친절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주변에서 또 약간 학대당하는 게 보여. 평소에는 계속 시설만 도는 거지. 뭐 할머니랑 살았대나? 그러다가 지금은 자기 뭐 문화센터에 있는 어떤 선생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막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성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김서영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타게 나가는 굉장히 황당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중간중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스릴을 만들어내는 거지.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스릴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김서영 씨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되게 살도 많이 빼셨나 봐요. 진짜 완전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한 번쯤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한테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니에요. 개봉했었던 거예요?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뭐 극장에 뭐 선뜻 이거 하나 보러 요즘
요즘에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난 이게 극장에 올라온지도 몰랐어. 극장에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가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히려 빛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빛을 볼 만한 영화였고 맞아요. 처음에 굉장히 느린데 다루고 있는 내용도 스릴러의 어떤 공식을 따르는 게 분명해. 뭐 정확히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그냥 그걸 따라가는데 계속 흐트러지는 건데 마지막에 한 번에 엎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서영이라는 그 거기서 역할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삐끗삐끗하면서 자꾸 어그러지는 게 잘하려고 노력해서 수렁으로 빠지는구나. 예. 그거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가가. 그러니까 악의는 없는데 결국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치. 자각은 있는 거지 당연히 이 사람은. 죄책감도 있을 거고. 어쨌든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할머니를 뭐 죽음에 몰아넣었나? 생각해봐 왜 제목에 비닐하우스겠어. 뭐 이제 그 시체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상황들도 뭐 예상할 수 있는 바이긴 한데 단지 그것만으로 완벽한 범죄 같은 건 없다. 그리고 그 소심함이 이제 향하는 곳이 참 좀 끔찍한 그런 결말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로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치매 뭐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비롯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되게 미묘한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경계선 지능 장애도 그렇고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지만 사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단지 위험한 존재냐 라고 이제 반문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위험한 존재를 이용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해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말까지 나아간단 말이지. 예, 그런 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서스펜스가 훌륭했다. 근데 연출 방식이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게 전개를 해요. 초반에 제 느낌상 한 30분은 그냥 인간극장이었어. 그런데 30분 아니었어요. 거의 1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느낌이 그랬나 보지. 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사고로 한 시간이 그 말이 안 되지. 영화가 뭐 2시간이면 그런가? 할머니가 죽게 되는 과정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놉시스 설명하는데 보면은 사고로 죽게 되는데까지가 설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오래 그거 간다. 출비에서도 나왔어. 그래서 죽는 게 나와. 출비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수도꼭지 그런데 낮은 데 있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 박아가지고 왜? 거기 박아 한 방에 가시나 보지. 아무튼 그렇다. 굉장히 핍진한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볼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작은 영화인데 작은 영화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노인 나오고 그치. 약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비극이지.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잘 얹혀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본지 조금 됐는데 기염을 더듬다 보니 내가 더 오래된 얘기를 해줄게요. 뭐요? 굿 나이트 월드라는 애니메이션인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네. 뭐 내용 자체는 처음에는 그 많고 많은 약간 게임의 빙의에서 뭐 이렇게 VR 같은 그런 거 하는 이런 애인데 완전 페인이라서 거기서 짱 먹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면은 정말로 주인공 이 캐릭터를 조종하는 애는 히키코모리고 가족은 완전 엉망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게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산 애들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다 가족이었던 거야. 그걸 모르고 이제 게임을 했다. 뭐 이거 작은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을 쫓는 게 처음엔 줄긴지 알았는데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을 죽이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더 얘기하긴 좀 뭐하고 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되게 위험이 된다. 이 게임 자체가 뭐 머리에다 헬멧을 뒤집어 쓰고 아예 뭐 신경계를 가지고 하는 거라 VR 뭐 그런 거라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획책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그 코사토시의 파프리카를 보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면은 그거는 현실 아닐까라는 가정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은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현실과 똑같이 설계된 세계 안으로 다 가둬버린 거지. 이동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현실이 현실.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게임 세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몬스터도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현실이에요? 그렇죠. 오? 그런 방식의 전개도 있고 그래서 되게 방만한 구성이에요. 이 작품은. 그래서 중간에 나가다 보면은
거의 에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표에 한 거는 겐도야. 겐도의 목표는 결국은 잃어버린 가족, 그 자기 아내 찾는 뭐 이런 거였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성이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자기네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갇힌 어떤 현실에서 빠져나가는 이야기까지 흘러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초반 구성은 그냥 게임이야. 그런데 그 초중반 또 구성은 그 완전히 망가진 어떤 가족이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 거기에 또 방점이 찍혀 있어.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막 그 가족에서 밀려나왔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가 싶더니 그 안에서의 어떤 계략 같은 게 막 나와. 그 안에서 이제 권력을 쥐기 위한, 게임 안에서 권력을 쥐기 위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싸우게 됐냐면은 어떤 뭐 검은새라는 존재를 잡으면은 그 현실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목표하는 내용인지 알았는데 그것조차 아니었어. 그 검은새라는 게 실은 그 인공지능이었던 거지. 인공지능이 어떤 씨앗이 되는 존재였던 거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둬가지고 막 시험을 하고 뭐 그런 방식의 아주 방관한 구성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그러게요. 되게 이상한데. 굉장히 힘든 그런 드라마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애니메이션 따라가면서 보다가 야 이렇게 진짜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야망이 큰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좁히면은 더 정교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뭐 아들과 아버지가 반목하는 사이였고 그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욕망이 모였고 결국 인공지능이 이런 만들었고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일본 쪽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애니가 되게 많은데 보다가 끄는 거 진짜 많거든요. 1, 2편만 보다가. 근데 그건 다 봤어? 다 봤죠. 아, 그렇죠. 다 봤으니까 설명하겠다. 다 봤지. 이거는 다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이제 그 정도로 희귀한 작품이다. 굉장히 희귀해요.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서 살짝 진짜 모르겠어. 왜냐면 뭔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 부분을 제외하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다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근데 약간 그런 인공지능 얘기할까 말까 하다 그거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인공지능인지가 안 밝혀지고 안 밝혀지죠. 그냥 어떤 몬스터를 잡는 얘기인 걸로 했는데 그 몬스터가 실은 그거기 때문에 위협이 돼서 그 아버지가 이 게임 개발자였고 이것도 후에 나오고 그래서 잡는 그런 얘기가 나와. 아하. 쉽게 얘기하면 어저께 보다가 끈 것 중에 하나가 왓챠에서 본 애니메이션인데 폭식의 베르세르크인가? 이런 게 한 3편까지 올라왔더라고. 네. 근데 늘 예스24에서 베르세르크를 검색을 하면 같이 떠가지고 이건 뭐야 이러고 이제 애니가 나와서 보게 된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판타지 세계인데 거기 판타지 세계 시민들은 다들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스킬이 있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이미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탯도 다들 자기가 알고 있고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성계사라는 애들은 엄청 센 애들이라서 막 다른 애들은 그냥 상인이나 뭐 이런 막 빌빌 굴어. 성기사 세지. 주인공 같은 경우는 완전 고유 스킬이 폭식인 거야. 그래서 늘 배가 고파. 그럼 그게 무슨 스킬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완전 맨날 밟히고 얻어 터지고 그게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애로 나와. 자기 희망도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도망가는 도적 하나를 죽였더니 폭식 스킬이 발동을 해가지고 스탯이랑 걔 스킬을 흡수하고 뭐 이런 얘기들하고 재미가 있겠냐고. 없네 벌써.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2편까지 본 거는 뭐 그러다가 좀 돌아다니다가 뭐 검을 하나 얻는데 이 검은 또 그 뭐 에고소드라고 해야 될까? 그냥 또 자아가 있어가지고 또 말하는 검이고 프린블레이드. 그러면서 점점 뭐 그냥 애들 막 잡아 죽이면서 뭐 스탠 늘려가고 스킬 계속 쌓아가고 너무 많이 봤죠? 네.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 뭐 슬라임 어쩌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였고 다 그런 근데 얘기죠. 그런 것보다도 이야기 자체가 정교하지 못하고 세계 자체가 재미가 없고 악역이 너무 단순하고 이러더라고. 뭐 하나 이제 페널티가 있다라면 딱 그거야. 그 안 먹으면 얘가 이제 그 베르세르크가 된다는 거지. 뭐야 그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몹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 순간 이제 껐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굿나이트 월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굿나이트 월드 되게 잘못된 말인 것 같은데 굿나잇 월드야 굿나잇. 굿나잇. 오야스미야. 그러니까 굿나이트 월드로 나와서 무슨 뭐 기사가 나오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네. 이 세계의 안녕을 고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네. 일단 1편, 2편을 보면서 이게 같은 작품인가 약간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맥락과 그런 질감도 느끼실 수 있어서
어제 본 폭식의 베르세르크랑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본 거예요.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정교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숙련되지 않은 감독의 손에서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이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룬 그 개의 설계사라고 하는 소설을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거 저번에 그 홍락훈 작가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인공지능을 다룬 얘기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뭐 도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나라 작품? 단요 작가의 소설인데 한국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SF 소설이고 뭐 꽤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그 로봇의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어떤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 로봇 개에 인공지능 설계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야. 그런데 산업용 인공지능이랑 다르게 이런 사람의 반려견으로서의 인공지능은 좀 다르게 해야 된대요.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그 맞는 말만 하면 오히려 빡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돌려가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인공지능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주인공 도아가 사실은 감정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느껴가지고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면 난 이런 걸 해야지 좋은 스코어를 받겠지 하면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데에는 더 탁월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설계해줘가지고 보내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걸 데려간 그 소녀는 알고 보니까 이제 SNS의 어떤 셀럽이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SNS의 셀럽이 어떤 애랑 이제 연인 관계가 돼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연인이 어느 날 자살을 해.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하는 거야, 이 소녀가.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자기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도아라는 얘한테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다큐멘터리에 들어가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결국은 초점이 그 죽었다는 그 연인, 그 셀럽이 과연 자살한 건지 아니면은 혹시 타살은 아닌 건지라는 거를 의심하게 만드는 구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걔가 그 소녀한테 굉장히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는 뭐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제 그런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녀가 걔를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SF 소설이에요. 근데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근데 걔는 갑자기 거기서 왜? 그러니까 걔가 요 반려견인데 그 소녀를 대상으로 이제 반려견을 만들었는데 결국 셋이 함께 살면서 둘의 반려견이 된 거지. 그 둘을 다 이제 친구처럼 지내게 된. 그래서 걔가 이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나 보죠? 왜냐면 걔가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다 있고 뭐 메모리가 다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하고서는 무슨 갑자기 걔는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어디 셀럽이 나오고 뭐 그랬나? 그러니까 예. 술을 마셔서 그런가 정신이 혼미하네. 내가 지금 보세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됐는데 걔는 로봇이야. 인공지능이 있는. 늘 취했구나. 아쉬웠어요. 알겠어요. 그 걔가 풀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아주 파격적인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 사건에 나름의 숨겨진 반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간에 그 도아라고 하는 애가 이제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오면서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데 좀 많이 묘사를 섬세하게 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긴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최근에 봤던 소설 너의 퀴즈라는 작품을 소개를 할게요. 일본에서 있는 어떤 퀴즈 대회에 주인공이 나갔는데 결승전에서 맨 마지막 문제를 상대방이 문제를 하나도 듣지 않고 정답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한 글자도 듣지 않고. 총력인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주인공이 이제 뭐 영상을 본다던가 이 상대방의 어떤 퀴즈 대회에 나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추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렇게 퀴즈 대회가 이제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퀴즈 대회에 있어 많어. 그런가? 우리말 겨루기. 어디서요? 아 그래 있긴 하다.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를 듣고서는
어느 순간에 맞출 수 있는 그 스킬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퀴즈를 뭐 능력이 아니라 본인이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퀴즈 한 사람이 문제도 다 안 맞추고 푸는 것 같이 들리지만 알고 보면은 이면에 이런 건 다 스킬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단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맞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어면은 뭐 그 다음에 나온 조사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은 나올 수 있는 단서가 되게 한정이 된다. 뭐 이런 거를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좀 그게 흥미로웠어. 좀 뭔가 설득력이 있나 보네,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문제를 듣지 않고도 맞출 수 있었던 게 되게 이해를 시켜주는 과정까지 가는. 그래서 이게 작가가 오가와 사토시?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네, 그러면은?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순전히 작가 때문인데 오가 사토시는 지도와 주먹이라는 작품으로 나오키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출간된 책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이었어요. 나 처음 봤어요. 미스터리 소설인데 뭘 얘기를 안 했냐면 자 문제 하나도 안 듣고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보통 뭘 의심하죠? 짬짬이라고 여기 표현이 돼요. 네, 짜고 친 거지. 짜고 친 게 너무 분명하잖아. 근데 그거를 파회하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짜고 친 게 절대 아닌 것 같다고 이 주인공은 경쟁을 하면서 느끼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짜고 쳤으면 처음부터 그 순간을 자기가 캐치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진짜 풀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는 거를 계속 전개를 시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맞췄을까? 그거를 풀어나가는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정말 한 글자도 안 듣고 맞출 수 있었던 그 까닭을 점점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어떤 퀴즈의 스킬이라든지 그 어떤 마지막에는 철학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퀴즈는 인생이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면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얘 아무것도 모르는 빈민가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그 퀴즈를 다 맞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답은 그거잖아. 정답은 내 인생에 있었다 이거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반영한 그러고 그걸 미스터리로 풀어낸 소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은 이것도 이제 조금 야망이 큰 거지. 이게 뭐든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과학과 철학이 있는 거잖아. 초반은 그 퀴즈의 과학을 풀어놓는 거예요. 후반은 결국은 퀴즈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되게 짧은 소설입니다. 그러네요. 책이 되게 얇네. 네. 그래서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하는구나. 되게 작은 이야기잖아요. 앞에 그쵸. 뭐 인공지능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도대체 답은 뭐야? 근데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나하나 자기 인생에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게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지? 라는 과정을 막 뒤엎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했던 뭐 게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맞출 수 있었다. 내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막 퀴즈는 결국 인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막 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책이라 좀 독특하고 오가 사토시의 책을 좀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본 건데 어떤 작가인지 왜 안 나왔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이 작품만 나왔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블루홀 6에서 나왔고 책이 너무 공들여서 나왔어. 소설책을 이렇게 이도 인쇄하는 책은 최근에 들어 처음 봤어요. 이도인세 듣는 분들 거의 못 알아들어요. 컬러가 들어갔다는 거죠. 한 색깔의 컬러가 들어간 책 안쪽에 색깔을 넣어놓고 되게 공들여서 예쁘게 만든 책이어가지고 아니, 공들였다고 돈 들였다는 거지 뭐. 아 돈을 들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요. 책이 예뻐요. 남의 책 뭐. 우리 책도 예뻐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되게 뒤늦게 봤는데 예전에 정 과장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번에 올라왔더라고. 저도 그래서 봤어요. 되게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지루하게 봤고요. 이렇게까지 현란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 그냥 미술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에 안 든 것만 얘기할게. 첫 번째, 이게 다음 화로 이양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런데 이양이 될 거면 어느 정도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게 좀 중간에 좀 깨는 듯한 느낌. 두 번째는 단순히 뭐랄까 형식이 어떤 주제와 서사를 압도했다. 근데 너무 압도해버리니까 다 보고 나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야.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사람들은 이 화집을 사고 뭐 하고 설정집을 사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 형식 자체를 즐기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스파이더맨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온 그냥 우주가 다 스파이더맨인 척 해놓고 그리고 그 주제 자체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했으면은 모랄레스가 그걸 깨야 되잖아. 깨는 걸 안 보여주고 끝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와. 깨는 건 나왔지만 너가 깼기 때문에 이 우주에 위기가 왔어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 그거를 깨도 상관없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 5편에 그래도 마무리되는 메시지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다음 편에 뭐 모랄레스는 돌아온다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시간 다 돼가는데 뭐야 했는데 그렇게 끝날 줄 정말 모르고 봐가지고 좀 더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짜 그래 이제 좀 재밌어질라는구만 이랬거든. 잘못 돌아간 거잖아. 자기 그쵸. 세계가 아닌 곳으로. 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거 전편을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극장에서 봤을 때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화면 너무 예뻐. 그리고 너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어. 이런저런 아트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누가 그 영화를 본 다음에 평을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아트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꼭 봐야 되는 영화.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리는 솔직히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슈퍼 히어로물은.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2편에는 그럼 거기서 좀 나아가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또 똑같이 그냥 아트북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1편은 재밌었던 게 거기까지 얘기를 한다고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사 영화를 접목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등장시키기도 일본 하고.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를 이제 보여줘서 이제 독특했다라면 이거는 이제 속편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한 거지.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직접적으로 그 장면을 가져와서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1편에서는 스파이더맨 3에서 막 춤추는 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재밌었잖아. 신선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저 반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맨날 스파이더맨들은 그런 어떤 수순을 거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영웅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걸 깨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파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스토리가 끊겨버리니까 이거는 파격이 아니라 그냥 격이라는 거지. 그런 점들이 아쉬웠다. 그리고 갑자기 없었던 막 설정을 만들잖아요. 꼭 왜 스파이더맨은 꼭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지 뭐 각성하고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얘는 이미 삼촌이 죽은 걸로 각성했잖아. 1편에. 삼촌이 죽으면서 각성을 했잖아요. 얘는 삼촌이 죽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게 또 다른 존재, 뭐 자기 근처에 있는 그 서장이 죽어야 된다는 걸로 당연한다는 식으로 그걸 막 바꿔가지고 아빠가 꼭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그 삼촌은 악당으로서 죽지 않았었어? 악당이지만 그래도 결국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였으니까. 본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가? 뭐 하여튼 그래서 약간 꼭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 아무튼 중간에 끊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뭐야? 뭐 페이 지급이 잘 안 됐고. 이게 생각보다 디지털 작업이 아니라 그 아트 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니에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려먹고 뭐 임금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후속 편까지 같이 원래는 만들어 놨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뒤에 거는 지금 현재는 못 나올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난 솔직히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하는 내용들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어. 그때 내가 왜 재밌게 봤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극장에서 보면 재밌었을 것 같아. 극장에서 보면 그 현란한 그 이미지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극장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영화도 필요해. 인정해. 근데 더 이상 단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만 만끽하려고 극장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집에서도 요즘 TV들 다 크고 다 만끽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딱 거기에 매몰되면은 좀 아깝잖아. 근데 이건 봤을 때 저는 아깝다는 얘기는 생각 안 들었는데.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차치하고 그냥 단순히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무조건 많이 동원해서 화려하게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스파이더버스 원래 어클로스더 스파이더버스잖아 언제가. 네. 그냥 그거를 구현하는데 만족을 한다면은 1편에서 나아진 게 뭔가라는 거지. 1편에서는 옥토퍼스 박사가 여자이기도 했죠. 뭐 그런 것들도 뭐 전혀 뭐 새롭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새로운 거 말고는. 그랬다. 네. 제가 아쉬웠다. 그냥 그렇게 봤어요.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뭔가 뭐 애니메이션에 뭐 그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식의 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 새집평을 열고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 평론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좋은 부분을 찍고 뭘 하는 게 없고 막 그냥 굉장히 뭐 그런 것만 나열을 하는 거지. 자, 정리할게요. 자, 극장판 애니메이션 블루 자이언트 얘기했고요. 영화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굿나이트 월드 플러스 폭식의 베르세르크 살짝 얹었고, 소설 개설계사 너의 퀴즈,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야, 너무 불만이 많았나? 많아요. 네. 죄송해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아니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자, 다음 편 예고할게요. 이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죠. 애니메이션 플루토 하겠습니다. 네. 우라사 나오키와 데지카 오사무. 네.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만화책으로는 계속 못 하고. 아니 애니가 나온다니까 또 그러니까. 애니로 할까라는 생각이었고 마침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길더군요. 아직 안 봤습니다. 자, 맞춰보겠습니다. 네.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